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할까요? 그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서점에 가면 자존감을 높이는 법에 관한 책이 수십 권 꽂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SNS에도 심리 상담 광고에도 온통 자존감을 높이려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마치 자존감이 높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 가장 작은 비판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정작 자기는 가장 공허해 보이는 사람 알고 계시죠? 이 모순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단순히 높고 낮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모양입니다. 건강하게 곧게 선 자존감이 있는가 하면 겉은 높아 보이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가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자존감은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가짜 자존감에 덫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마치 키처럼 생각합니다. 클수록 좋고 작으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자존감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 연구의 권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문제는 자존감의 높이가 아니라 형태라고요. 같은 높이의 자존감이라도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인정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짜 자존감, 즉 삐뚤어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자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부에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뭔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자존감을 과대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극도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웅크리고 있는 취약감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려하게 페인트 칠이된 나무집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썩어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자존감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다음 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 드디어 취업했어. 너무 기뻐. 이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진짜? 너무 잘 됐다. 오늘 우리 파티해야겠는데? 그 기쁨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자존감은 타인의 성공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짜 자존감, 즉 나르시시즘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도 취업 못했는데 왜 쟤가 나보다 먼저? 뭔가 불편한데? 물론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는 상대적 우월감 의존입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절대적인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과의 비교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5층만큼 올라가도 남이 10층에 있으면 초라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2층밖에 안 올라가도 남이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인지 아시겠나요?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 자존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출발점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짜 자존감은 방치와 무시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나친 사랑과 과잉 칭찬에서도 자랍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치원생 수준의 그림이지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게 네 작품이야? 피카소가 따로 없다. 넌 정말 천재야. 이 말 한마디가 무엇을 만들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확인, overval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의 실제 성취는 2층 수준인데 부모가 10층짜리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아이의 내면에는
왜곡된 현실인식이 자라납니다. 나는 뭘 해도 특별하다. 내 작은 노력에도 엄청난 보상에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강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사소한 비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10층짜리 칭찬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 뇌가 그것을 공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자기애성 인격 발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과잉 칭찬, 즉 양육자의 지나친 허용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칭찬이 독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임상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적절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아무 무게도 없이 빈봉만 들어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실패, 적절한 좌절,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경험이 있어야 진짜 자존감이 자랍니다. 저항 없는 칭찬만으로 키워진 자존감은 겉은 크지만 속은 텅 빈 풍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연결될까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많은 가정에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90점? 그래서 몇 등이야? 이 짧은 질문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90점이라는 절대적인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남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될 때 아이는 공부를 배움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지식을 쌓는 즐거움, 문제를 해결하는 쾌감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디서나 타인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남의 성공이 곧 내 패배처럼 느껴지니까요. 남이 잘 될수록 내가 무너지는 구조를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하 5층 구조입니다. 내 행복이 내 절대적인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추락에서 나오는 비뚤어진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자라난 자존감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인지 이제 심리학의 가장 어두운 이름을 통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002년 심리학자 폴 후스와 윌리엄스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성격, 특성 3가지를 하나로 묶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크 트라이어드, 한국어로는 어둠의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즘, 자신이 특별하다는 과도한 믿음, 끊임없는 칭찬 욕구, 비판에 대한 극도의 과민 반응입니다. 두 번째, 마키아벨리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관계를 전략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성향입니다. 세 번째, 사이코패시, 공감 능력의 결핍,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패턴입니다. 이 3가지는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하나입니다. 바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자존감입니다. 나무위키와 학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자신감도 진짜 자존감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작은 비판에도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불같이 분노로 반응합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위협받은 이기주의 이론 Theory of Threatened Egotism 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아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위협하는 자극에 더욱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피드백 하나에 인격 모독이라며 격분하는 사람, 칭찬받지 못하면 삐지거나 보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부 구조가 취약한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한 내부를 더욱 단단히 굳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남자가 왜 울어? 남자답게 해. 여자가 왜 그렇게 화를 내? 조신하게 있어. 너 왜 또 예민하게 굴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감정은 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감정 표현이 자존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모든 감정을 골고루 느끼고 표현하고 처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감정 근육이 자랍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내부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화를 참은 사람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슬픔을 억눌렀던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우울로 빠집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정 표현 불능증,
알렉시 파이미아과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느끼면 안 된다. 어떤 감정은 감추어야 한다는 학습이 반복될수록 감정을 다루는 능력 자체가 퇴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내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공감 능력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존감의 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충분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진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실전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해도 괜찮은 걸까요? 정답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부러움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도 부러움을 느낍니다. 다만 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부러움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작아진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부러움이 적대감으로 변환됩니다.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부러움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와, 저거 정말 부럽다. 나도 저 방향으로 가고 싶다. 부러움이 자기 성장의 나침반으로 변환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의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입니다. 가짜 자존감은 항상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나?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이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 비교를 계속하는 한 진짜 자존감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비교의 대상을 과거의 나로 바꿉니다. 6개월 전 나는 이 발표를 앞에 두고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훨씬 덜 떨렸다. 작년엔 이 수준의 보고서를 쓰는데 3일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쓸 수 있다. 이 비교는 항상 나를 성장시킵니다. 테니스 코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졌어도 6개월 전보다 백핸드 자세가 좋아졌으면 그게 진짜 이긴 거다. 이 마인드셋이 바로 진짜 자존감의 작동 방식입니다. 상대적 비교가 아닌 절대적 성장으로 자존감의 기준을 바꾸는 것.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 거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싫어요. 안 할게요. 저는 못 가겠어요.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를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단력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상대방의 눈치를 너무 봐서.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바르게 봅니다.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단순히 no라고 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것을 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즉 내 욕구가 명확해야 비로소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훈련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 선생님이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즐거운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거절을 연습하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오늘 공룡 보러 박물관 가야 해서 술 못 마셔. 이 한마디를 웃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가 공룡이든 독서든 혼자 산책이든 단골 카페의 창가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소할수록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그 나만의 것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상하게 볼 텐데 라는 불안보다 나는 오늘 이게 더 중요한데 라는 확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욕구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빈도를 높이면 됩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 도서관, 낯선 카페,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박물관 구석.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골목을 처음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탐색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키워가는 자존감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나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자존감은 무엇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한 스푼,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